안녕하세요. 저는 철들고 지금까지 일하느라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 40대 여자입니다. 남들만큼 배우지도 못했고 제대로 놀아볼 시간도 없이 어느새 40대가 되었네요. 그래도 전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고 저에게 평온이 찾아왔거든요. 여전히 일은 고되고 힘들지만 딸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지난 날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답니다.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에게는 생각만 하면 눈물 나는 어린 시절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아빠에 대한 기억 때문이죠. 아빠는 저와 2살 어린 여동생을 많이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시릴 만큼 보고 싶은 우리 아빠. 아빠는 참 다정다감한 분이셨습니다. 손재주가 좋으셔서 집안에 있는 사소한 물건을 고치거나 만드는 것도 참 잘하셨지만 무엇보다도 딸 머리를 예쁘게 잘 따주시곤 하셨죠. 아침마다 우리 2딸의 머리를 빗겨주시고 항상 이렇게 말하며 웃으셨죠.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빠는 그날 딸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머리를 해주시거나 때로는 만화에나 나올 법한 웨이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머리를 하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저를 참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부러운 시선을 받는 걸 참 좋아했죠. 그렇게 딸 사랑이 남달랐던 아빠는 퇴근길에 종이 봉투에 담긴 통닭을 사오시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죠. 요즘엔 왜 그런 맛을 내는 통닭집이 없을까요? 담백하고 고소하고 짭조름한 그 맛. 아빠가 통닭을 사오신 날이면 내 식구가 둘러앉아 아빠 손을 쳐다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착한 사람을 먼저 데려간다고 하잖아요. 참 야속한 말입니다. 아빠는 조그만 건축 사업을 하셨는데 친한 친구에게 금전 관리를 맡기시고 몇 년 동안 열심히 일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하교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그런 광경을 보았어요. 하지만 빨간 딱지가 무슨 의미인지 어린 나이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장면이니까요. 그렇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집안을 돌아보던 저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하교를 한 여동생은 자신이 아끼는 소니 오디오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걸 보고 울먹이고 있었고요. 그 오디오는 당시 여동생이 친구 집에 있는 오디오를 보고 너무 갖고 싶어서 용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아빠가 그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여동생이 반에서 1등한 날 기념으로 사주신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동생 애장품 1호였죠. 하지만 그 오디오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니, 이거 뭐야? 내 오디오에 이거 뭐냐고. 중1 여동생은 믿지 못하는 표정으로 울먹였어요. 이 오디오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저와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빨간 딱지가 붙은 물건이 오디오만 있었던 건 아니었죠. 돈을 갚으라고 닥달하는 빨간 딱지는 밥통, 전자레인지, 세탁기, TV 등 집안에 돈이 될 만한 모든 물건에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물어보자 평소에 병을 앓고 있던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그때 아빠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그 전화를 받은 엄마는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저와 제 여동생은 급하게 119를 불러 근처 병원으로 갔죠. 시간이 늦어서 엄마가 어떻게 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중3이던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계속 다짐했어요. 아빠가 올 때까지 엄마와 여동생을 지켜야겠다고 스스로 채근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빠는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서 회사 빚을 모두 떠안고 전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 충격을 받고 쓰러지셨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 리 없던 저는 응급실에서 하염없이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응급실로 찾아온 아빠는 눈빛이 변해 있었어요. 늘 항상 다정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우릴 보던 아빠였는데 그날은 술에 취해 유독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눈빛에는 울분이 가득 차올라 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아빠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아빠는 지인에게 부탁해 겨우 병원비를 해결하고는 본인을 탓하는 유서를 남겨놓은 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친구를 믿었던 게 잘못이고 큰 빚을 가족에게 떠넘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그런 선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후 우리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엄마의 병이 더 악화되었고 그럴수록 엄마는 세상을 다 포기한 것처럼 애잔한 눈빛으로 우릴 바라보곤 하셨죠. 엄마, 왜 그렇게 쳐다봐? 이뻐서, 이쁘면 밝게 웃으면서 봐야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쳐다보는 거 너무 싫어. 집안을 감도는 우울한 공기가 미치도록 싫었던 저는 엄마에게 거친 반항을 하곤 했어요. 엄마면 우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병들었어도 우릴 위해 힘을 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 당시 저는 사춘기였나 봐요. 현실이 너무 싫고 맨날 누워만 있는 엄마가 미치도록 지겨웠죠. 저의 반복되는 레퍼토리에 엄마는 눈물만 흘리곤 계셨죠.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는 태생적으로 강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던 엄마는 항상 아버지처럼 가장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집 가장 역할은 맏딸인 제가 맡게 되었고요. 동생이 학교도 다녀야 하고 엄마 약값도 해야 하는 상황, 아무도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았기에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닥치는 대로 알바를 했습니다. 저희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아름아름 돈이 될 만한 일을 소개해 주셨고 저는 열심히 일을 했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농사철에는 인근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신해 밭일하고 몇 푼씩 받고 또 먹을 것을 얻어오며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심하게도 우리 가족에게 또 시련을 던져주었죠. 바로 제 나이 20살에 엄마가 또 쓰러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약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엄마 병에는 모두 다 소용이 없었나 봐요. 119에 실려간 엄마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저를 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아야, 엄마가 미안하다. 널 도와주지도 못하고 맨날 이렇게 짐만 되고. 평소에 엄마가 늘 하던 말이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심상치 않더라고요. 아빠에게 할 말을 다 하지 못해서 후회했었던 생각이 들면서 문득 엄마에게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 엄마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제발 힘내. 제발. 경아야, 미안하다.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진 엄마는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아빠가 있는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혈육이라고는 저와 여동생 둘밖에 없었죠. 여동생은 흐르는 눈물을 꾹 참으며 엄마 장례식장에서도 책을 펴고 있더라고요. 원래 공부를 잘하던 동생이긴 했지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경혜야, 무리하지 마. 지금은 그냥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아니야, 나 이거 끝내고 이번 시험도 꼭 1등 할 거야. 경혜야. 손끝에 힘이 들어간 경혜는 손을 덜덜 떨면서 연습장 위로 영어 단어를 써내려갔습니다. 내 동생이지만 너도 참 독하다 싶어 제가 물어보았죠. 경혜야,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엄마 보고 싶지 않아? 엄마보다 이게 더 중요해. 그제야 경혜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져 영어 단어 위에 번졌습니다. 어린 것이 얼마나 눈물을 참았을까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언니, 나 꼭 변호사가 될 거야. 변호사? 어, 우릴 이렇게 만든 건 모두 그 사람들 때문이잖아. 그 사람들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빠를 배신한 그 사기꾼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경혜는 이를 악물고 더 단호하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에 품었던 한을 푸는 것처럼요. 나 꼭 변호사가 돼서 아빠처럼 억울한 사람 도와주고 싶어. 사기친 놈들 꼭 벌받게 할 거야. 그리고 손끝에 힘을 꽉 주며 다시 꾹꾹 영어 단어를 써내려갔죠. 여동생의 그 어린 가슴에 그 일이 못이 박혔나 봅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잊지 못할 만큼 큰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이겠죠. 그 마음을 이해 못할 것도 아니라서 동생을 보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경혜야, 고맙다. 언니 한두 네가 좀 풀어줘. 그리고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속으로 삼켜버렸어요. 이제 여동생만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다짐하면서요. 여동생이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 밀어주고 싶었습니다. 왠지 내 동생은 해낼 것 같았으니까요. 성인이 되고 나서 저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공장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옷이라고는 공장 작업복밖에 없으니 돈을 더 알차게 모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힘들 때가 있었죠. 그때마다 전 여동생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래, 너만은 다른 인생을 살도록 해. 몸은 힘들어도 뿌듯했죠. 착한 여동생은 제가 일하고 지쳐서 집에 돌아온 날이면 밤새 제 팔다리를 주무르고 앉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 말을 하곤 했습니다. 언니, 나도 공장에서 일할게. 저는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 여동생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넌 공부나 열심히 해. 아무리 그래도 언니 혼자 너무 무리하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네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날 도와주는 거야. 제 말은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손에 남는 것 하나 없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 버리던 살림이었지만 여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었죠. 여동생은 친구도 사귀지 않고 오로지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짠해지기도 했지만 동생이 열심히 하는 만큼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저는 동생을 위해 대도시로 이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공부하기에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은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시작한 자취생활은 참 고달팠어요. 처음엔 빛이 잘 들어오지도 않는 반지하 월세에서 생활했죠. 여름에는 곰팡이 때문에 벽지가 썩어 들어갔어요. 눅눅한 벽지에 아무리 약을 뿌리고 닦아봐도 곰팡이 냄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겨울에는 찬바람이 들어와서 온종일 뼈가 시렸고 수도가 얼어서 물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 날은 어쩔 수 없이 굶을 수밖에 없었죠.
밥 한 끼 사 먹을 여유도 없을 만큼 빠듯한 생활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생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좋은 학원을 보내주었고 그 돈만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울이라고 별거 없다. 1등 해라. 알겠지? 언니. 전학 오기 전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던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척 기대되는 표정이었죠. 전 오랜만에 언니 노릇을 제대로 한 것 같아서 무척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여동생은 언니에게 보답이라도 하듯 꽤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에 있는 로스쿨에 합격했어요. 저는 너무나 감격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날도 눈물을 꾹 참고 공부하던 그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드디어 동생이 꿈을 이룬 거죠. 저는 큰맘 먹고 동생이 가장 좋아하는 치즈케이크를 샀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한다는 레터링도 해봤죠. 케이크에 로스쿨 입학을 축하해 라고 새겨 넣었어요. 기분이 너무 좋더군요. 내 가족이 꿈을 이룬 순간만큼 설레는 순간도 없을 테니까요. 그날 저와 여동생은 작은 파티를 했습니다. 케이크를 앞에 놓고 초를 켰죠. 그리고 제가 동생을 향해 말했습니다. 경혜야, 언니는 항상 네 편이야. 사랑하고 자랑스럽다, 우리 동생. 언니, 나 열심히 살게. 그런데 그만 둘이서 울컥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어요. 그동안 꾹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보고 있어? 동생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우리 둘 다 부모님이 너무나 보고 싶은 그런 날이었어요. 경혜가 이렇게 잘 컸어. 아빠, 엄마. 저는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아빠, 엄마도 우릴 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온종일 울고 말았어요. 그날만큼은 참고 싶지 않더라고요. 가장으로서 느꼈던 책임감도 다 내려놓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동생이 로스쿨에 들어가고 경기도에 있는 공장에 다니던 저는 직장을 서울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한시름 놓고 동생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배운 것도 없고 별다른 기술도 없는 제가 취직할 수 있는 곳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빨리 일을 구해야 할 텐데 다급한 마음에 처음엔 대학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다음엔 콜센터에서 일을 했고요. 하지만 전화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보통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32살쯤에 대형 마트에 취직을 했습니다. 아줌마들로 가득한 마트 식품관에서 일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전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식하고 가세요. 마지막 남은 물건 3개 묶어서 9,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에게 한 남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남자는 훤칠하게 키도 크고 잘생겼더라고요. 누구세요? 네? 그 남자는 제 물건을 손으로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많이 팔았네요. 잘 안 나가던 물건이었는데 더 넣어야겠네. 누군데 판매하는 상품에 자꾸 손을 대는 거예요. 눈으로만 봐주세요. 네? 그 남자는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재고 수량을 체크했습니다. 새로 들어왔어요? 남자의 질문에 저는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그 남자를 쳐다보았죠. 그 남자는 제가 판매하는 물건을 관리하는 직원이었어요. 고객들이 어떤 상품을 좋아하고 어떤 상품을 좋아하지 않는지 재고를 확인하고 물건을 넣어주는 일을 했죠. 저는 마트에서 그 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담당자였고요. 죄송합니다. 초면에 실례가 많았습니다. 괜찮아요. 판매하는 상품을 손댄 내가 잘못이죠.
그 후로 저는 1, 2주에 한 번씩 마트로 찾아오는 그 남자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상품이 너무 잘 팔린 날이면 자랑하듯이 그에게 말하곤 했죠. 오늘 품절이에요, 품절. 남자는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린 자연스레 대화하는 일이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식 코너에서 만두를 굽고 있었는데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프라이팬에 손을 넣고 만두를 집어먹더라고요. 너무 순식간이라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만두를 입에 넣은 아이는 혀를 대었는지 놀라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안 돼! 하고 아이 손을 잡고 만두를 뺐습니다. 뜨거운 만두를 입에서 빼주려고 한 것뿐인데 남자아이는 더 크게 울더라고요. 그때 멀리서 쇼핑 중이었던 애엄마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저에게 막말을 하더군요. 미쳤어요? 이 뜨거운 걸 애를 줘요? 그게 아니라 저는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애엄마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영업에 방해가 될까봐 빨리 수습하고 싶었어요. 빨리 사과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 여자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긴 했지만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남아 있었죠. 그때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제가 있던 코너에 물건을 대주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이봐요. 그거 당신 아들이 그냥 손으로 주워 먹은 거예요. 왜 점원한테 화를 냅니까? 뭐라고요? 당신이 봤어요? 남자는 나를 대신해 애엄마에게 할 말을 해주었어요. 당신이 저기 쇼핑하러 간 사이에 애가 만두 집어먹다가 일어난 일이라고요. 내가 보지도 않고 얘기하겠어요? 애도 안 보고 어딜 그렇게 돌아다닙니까? 이제 그만하고 애 데려가요. 아니면 영업 방해로 신고하겠습니다. 애엄마는 잠시 눈빛이 떨리더니 애를 데리고 급히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내가 억울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날 대신해 싸워준 그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우린 결혼을 하게 되었죠. 좀 더 일찍 결혼하고 싶었지만 동생이 마음에 걸려서 결혼을 서두를 수가 없었어요. 결혼하면 아무래도 동생을 도와주기가 힘들 테니까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할 만큼 했어. 어떤 엄마도 언니만큼은 못할 거야. 나 어린애 아니고 이제 혼자 잘할 수 있어. 결혼해서 꼭 행복하게 살아. 그 말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생이 다 녹아버리는 것 같았어요. 밤잠 못 자고 열심히 공부해 준 것도 고마운데 언니를 생각해 주는 동생의 마음이 참 기특하더군요. 무슨 일 있으면 꼭 이 언니한테 얘기해야 돼? 그렇게 여동생에게 다짐을 받고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과 저는 신혼집을 마련할 만큼 여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시댁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시부, 시모, 시누이 남편, 네 식구가 사는 집에 제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너의 부모가 되어주마.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된 이상 내가 널 딸처럼 잘해줄게. 그리고 3년 지나면 전셋집 마련해서 분가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딸처럼 잘해준다는 시모의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흔히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의미가 달랐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10년 넘게 고아처럼 살았으니까요. 결혼하니 남편 부모도 내 부모가 될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돌아가신 우리 엄마처럼 생각하고 의지하며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시어머니 밑에서 내가 며느리 역할을 잘하면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의 이런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어긋나 버렸어요. 임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모가 저를 부르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시모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더니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네 통장 이제 내가 관리할 테니 내놔. 갑자기 이런 말을 왜 하는 건지 너무 놀란 저는 시모에게 되물었죠. 왜요, 어머니? 이제 아이도 낳을 테고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내가 돈을 모아주마. 아직 어려서 너희가 어떻게 돈 관리를 하니? 네 남편 월급도 내가 많이 모았어. 네 통장도 같이 모아주마.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남편 월급도 저에게 넘어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리다뇨. 그 당시 30이 넘은 남자가 엄마한테 통장 관리를 맡긴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제 통장까지 내놓으라뇨. 이건 안 될 말이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어머님. 저도 잘할 수 있으니까 제 돈은 제가 관리할게요. 뭐? 그리고요, 어머님. 이제 아이 아빠 통장도 제가 관리해야죠. 그것도 넘겨주세요. 그 말을 들은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가 찬다는 듯이 절 노려보더니 몸을 휙 돌리더군요. 그날 밤 전 너무 기가 막혀서 잠이 오질 않더군요. 하소연할 사람도 없어서 가슴만 치고 있는데 남편은 새벽이 되어서야 기어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술을 퍼먹었는지 술 냄새를 풍기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한테 잘해, 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어요. 이 집안에는 날 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실감했으니까요. 당장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형편상 그러지 못하고 겨우겨우 버티게 되었죠. 그리고 몇 달 후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 뱃속으로 나온 제 자식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쁘더군요. 시모도 핏줄은 당겼는지 온갖 육아용품을 사다 주며 딸아이를 돌봐주었고요. 저도 그 모습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아유, 이 하얗고 작은 손발 좀 봐라. 애기가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시모는 딸아이를 참 예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죠. 딸아이 돌잔치 날 저는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식사하길 원했지만 시모는 일가 친척들과 지인들을 뷔페로 불러 모았습니다. 덕분에 일가 친척 하나 없는 저는 또다시 외로운 기분을 맛보아야만 했죠. 일생에 한 번뿐인 딸아이 돌잔치인데 자꾸만 친정아빠와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 계셨더라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웃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저는 딸아이를 위해 밝게 웃었어요. 사랑하는 딸의 첫 생일인데 엄마가 울면 안 된다고 곱씹으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서 절대 참을 수 없는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너 여기 고기 좀 더 가져와라. 접시도 좀 치우고. 시모가 마구 일을 시키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제 여동생이었어요. 뷔페에 직원들이 있는데도 시모는 굳이 제 여동생을 시켜 음식을 가져오게 했죠. 그 모습을 본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안 그래도 친정 부모님 생각에 목이 맬 지경인데 여동생을 함부로 대하는 시모를 보니 가슴이 터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 말 안 들려요? 고기 좀 더 가져오라잖아. 신우가 소리쳤어요. 그때 저는 나이대가 비슷한 신우의 앞에서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여동생을 지켜보았죠. 저는 화가 나서 달려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뭔데 내 동생을 시켜?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자 시모가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조카 생일날 손님 대접하게 고기 좀 더 가져오라는데 뭐가 잘못됐어? 왜 제 동생이 해야 하죠?
고기가 필요하면 어머님 그 귀한 따님 시키면 되잖아요. 뭐? 이게 시애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제 동생 곧 변호사 될 사람이에요. 공부한다고 시간 없는데 오늘 조카 돌잔치라고 겨우 온 거라고요. 따님은 백수에다가 공짜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 밥값은 해야지. 안 그래요? 여동생에게 잔심부름을 시켰다고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부모가 없다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시모의 태도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난 지켜줄 부모 하나 없으니 우스워 보였겠죠. 친정 부모가 없다는 건 참 서러운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이런 집안에서 며느리 역할 못하겠어. 당장 우리 이혼해. 남편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또 시모 편을 들 거라고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든 한 대 쥐어 박아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아무래도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얘기 잘 할 테니까 제발 이러지 마. 이제 내가 중간에서 역할 잘할게. 이혼만은 절대 안 돼. 그래도 그땐 가정을 지키고 싶었는지 남편이 싹싹 빌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시모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내가 실수했다. 그래도 사돈인데 그러면 안 됐는데 내가 미안하다. 시모 성격에 화를 누르고 며느리에게 사과를 하는 걸 보니 수상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약속하세요. 통장 내놔라.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가족 일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았다. 저는 한 번은 더 시댁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혼하고 나면 딸을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놀림받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크긴 했지만은요. 하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남편이 여전히 시모 편을 드는 마마보이였고요. 외박도 잦아지고 술을 마시고 늦게 집에 오는 일이 다반사였죠. 시댁에서 살아야 하는 저는 지옥이 따로 없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이혼하자. 너랑 더는 못 살겠어. 그동안 남편과 시댁에 대한 감정이 쌓일 대로 쌓여버린 저는 남편을 붙잡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다는 얘기를 들은 시모가 저를 앉혀놓고 난리를 쳤죠. 뭐 이혼? 애는 어떻게 하고 이혼을 해? 애는 제가 데리고 나갈 겁니다. 지금 모아둔 돈도 없는데 애를 어디서 키울 거야? 거지 같은 월세방에서 내 손녀를 키우려고? 그 말을 들은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재산 분할을 한다고 해도 뭐 하나 나올 것 없는 집구석. 이대로 아이를 데리고 나가 혹시 돈이 떨어지면 예전에 여동생과 살았던 그런 반지하 방에서 아이를 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너 나가는 건 아쉬울 거 하나 없다. 그치만 애는 안 돼. 나가서 돈을 벌어서 어엿한 집 한 채라도 있을 때 애를 데려가. 정말 듣기 싫은 말이었지만 시모가 하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리고 내 딸을 나처럼 힘들게 살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시댁이 미치도록 싫었지만 이곳에 남아있으면 딸은 지금처럼 안전하고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겠죠. 시모가 며느리는 미워했지만 소녀는 예뻐했으니 잘 봐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땐 그게 최선의 방법인 줄 알고 아이를 남겨두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한 달에 한 번 그리운 딸을 보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만날 때마다 딸을 안고 쓰다듬으며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았죠. 저는 하루빨리 딸을 데려오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딸아이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8개월이 지나도록
시댁에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를 않더라고요.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저는 시댁 앞으로 달려가 며칠을 기다렸지만 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오더군요. 저는 무작정 시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자 놀란 시모가 절 쳐다보더군요. 무슨 일이야? 우리 주아 어딨어요? 어딨냐고요? 제가 소리쳤지만 시모는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달이 난 제가 펄펄 날뛰었죠. 여기서 멈추면 우리 주아를 영원히 볼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전 부모도 없고 더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제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손에 잡히는 대로 식당 물건을 엎어버렸습니다. 바닥으로 물통과 수저가 와장창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군요. 빨리 말하라고. 내 딸 어딨어? 잠깐 맡긴 거야. 잠깐. 맡겼다고요? 어디요? 신고하기 전에 빨리 말해요. 어디 있냐고요? 전 눈이 돌아버린 상태로 시모를 다그쳤습니다. 시모는 그제야 딸을 경기도의 한 보육원에 맡겼다고 이야기했죠. 그 말을 들은 저는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보육원이요? 왜 그러셨어요? 왜? 너 닮은 꼴이 보기 싫어서 보내버렸다. 뭐라고요?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믿고 남편이 아무리 바보 같고 시모가 아무리 욕심이 많다지만 딸을 보육원에 보내다니요. 그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제가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시아버지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잠시 맡긴 거야. 시부가 식당을 확장하려던 돈을 날렸다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제 딸을 왜 보육원에 보낸 걸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저는 우선 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딸을 생각하니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시모가 알려준 경기도의 한 보육원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창가에 서 있는 아이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더군요. 멀리서 보아도 그 아이는 내 딸, 분명 내 딸 주아였습니다. 주아야, 엄마야, 엄마. 그제야 절 알아본 주아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으면 엄마 가슴에 파묻혀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저도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이제 엄마랑 가자.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보육원에서 한 선생님이 나와서 저에게 말을 건네더라고요. 주아는 이곳에 도착한 이후로 항상 혼자서 바깥만 보고 있었다고요. 전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주아야, 왜 창밖만 보고 있었어? 엄마가 나 버렸잖아. 뭐? 누가 그런 말을 해? 할머니. 주아의 뜻밖의 말에 저는 놀라서 주아를 쳐다보았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서 창밖을 계속 본 거야. 엄마가 꼭 올 거라고 생각했어? 주아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우리 딸 주아. 이제 이 엄마가 데려갈 거야. 어떻게든 너랑 함께 살 거야. 저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찾아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 후에 전 딸을 다시 데려오는 절차를 밟았고 여동생과 함께 사는 오피스텔에 딸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비록 방 한 칸뿐인 집이었지만 딸과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손을 잡고 잠이 들었는데 세상 부러운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주아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가 왜 날 버리고 간 줄 알아요? 뭐? 왜 버린 줄 아냐고? 저는 놀라서 주아를 쳐다보았죠. 주아는 할머니와 아빠가 말하는 걸 엿들었는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더군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했죠. 엄마, 엄마도 봤지? 이번에 만난 그 여자 정말 괜찮은데 내가 애 딸린 이혼남이라는 걸 몰라. 어쩌지? 안 그래도 나도 그 생각을 했다. 일단 너 재혼은 해야 하니까 애를 잠시 맡겨두자. 주아? 주아를 어디에? 잠시 보육원에 맡겨뒀다가 재혼하고 그때 데려오면 되지. 안 그래? 지금 네 아빠가 사고 치는 바람에 집도 어수선한데 빨리 너부터 재혼시켜야지. 이런 얘기를 딸이 들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피눈물이 나더군요. 어린 딸도 보육원이 무슨 뜻인지 알았는지 다음날 시모에게 가서 물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나 보육원에 보낼 거예요? 며칠만 있으면 할머니가 다시 데려올 거야. 그럼 나 엄마한테 갈래요. 지 엄마 닮아서 못돼 먹긴. 가긴 어딜 가. 네 엄마 너 버리고 간 거야. 그 바람에 아이는 모든 희망을 잃고 보육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곳에 들어간 딸이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다는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립니다. 내가 이 인간들을 어떻게 응징해야 할까요? 그 인간들은 정말 가만히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죠. 고통받은 딸아이를 생각하면서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이 고통을 돌려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흥신소를 찾아가 남편 뒷조사를 했죠. 남편이 고급 외제차를 할부로 뽑았더라고요. 그럴 돈이 없는데 왜 이렇게 무리해서 차를 샀나 알아봤더니 역시 여자 문제더군요. 사실 남편이 좀 훤칠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나는 게 쉬웠겠죠. 며칠이 지나고 남편이 동호회에서 가깝게 지내는 여자를 알아냈는데 그 여자는 남편보다 5살이나 어리고 대기업에 다니는 여자였죠. 그런데 그 여자에 대해 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여자도 저처럼 전 남편의 실체를 모르고 속은 피해자였어요. 저는 이 여자에게 남편의 실체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죠. 집 앞 공원으로 나온 여자는 처음에 제 얘기를 못 믿겠다는 눈치였어요. 지금 김덕호 씨 만나죠? 그 사람 이혼남의 애 아빠인 건 알아요? 당신 누군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덕호 오빠 스토커예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김덕호 전부인이야. 누구보다 김덕호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네? 믿든 말든 난 팩트만 알려주면 돼. 팩트? 저는 그 여자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전 남편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는 할부로 무리해서 산 거고 그 집 아버지는 사업가가 아니라 조그만 테이블 5개 놓고 장사하는 그런 식당을 운영할 뿐이라고요. 그런데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의 표정을 살피는 여자를 보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래서 그 인간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려주고 돌아서자고 마음먹었어요. 이제 그런 남자 데리고 살든 말든 이제 이 여자 팔자라고 생각하면서요. 당신 만나려고 총각 행세하면서 딸까지 보육원에 버린 남자예요. 그게 아빠가 할 짓인가요? 그제서야 그 여자의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차마 거기까진 상상할 수 없었겠죠. 이제 난 다 알려줬으니까 갈게요. 믿던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정 못 믿겠으면 어디 한번 확인해 보시던가. 그리고 전 남편 주소를 건네주고 돌아서려는데 그 여자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하자고 해서 5천만 원을 그 사람에게 줬는데 그 여자는 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결혼하자는 말만 믿고 모아둔 돈과
친정에서 마련해준 돈을 이미 전 남편에게 건넸더라고요. 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런 행동을 했어요? 제가 놀라서 묻자 그 여자는 갑자기 핸드폰을 들고 전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김덕호, 사실대로 말해. 너 이혼남이었어? 딸도 있었어?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놀라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전 남편에게 계속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나 어떻게, 그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요. 어떡해요, 이제. 그 여자는 한동안 자기 분을 못 이겨 땅바닥을 뒹굴더라고요. 이게 뭔 오지랖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를 구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전 남편이 상습적으로 사기치고 수많은 여자 울리고 다닐 걸 생각하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멈추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건을 만들기로 했죠. 혼자 고심하던 저는 여동생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죠. 그러자 여동생은 당장 그 여자 연락처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 여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죠? 처음 만날 때 유부남인 건 알고 계셨나요? 저 너무 억울해요, 변호사님. 사기친 그 인간 꼭 콩밥 먹게 해주세요. 저희 부모님 알아놓으셨어요. 여동생이 그 여자와 저렇게 통화하는 걸 보니 제법 변호사 티가 나더라고요. 하긴 제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로스쿨 졸업하고 바로 변호사 자격 시험에도 합격한 수재니까요. 참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실체를 속이고 혼인을 미끼로 돈을 받아갔죠. 그리고 연락을 받지 않았으니 충분히 싸워볼 만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변호사님만 믿을게요. 그렇게 여동생은 그 여자의 전담 변호사가 되어 혼인빙자 사기죄로 전 남편을 고소하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몇 번이나 저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소송 이야기가 나오기 전엔 어떻게든 절 피하려고 했었는데 말이죠. 난 정말 잘못이 없어. 이게 모두 다 엄마 잘못이야. 시모도 저에게 전화를 걸어 싹싹 빌었습니다. 그렇게 날 무시하더니 이제 생각이 바뀌었나 봅니다. 내가 잘못했다. 배운 게 없고 워낙 무식해서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한 번만 봐줘.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아가야. 하지만 전 남편은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여자에게도 똑같은 사기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혐의를 받은 전 남편은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되었어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저와 여동생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딸 버린 대가로 어떻게든 콩밥을 먹게 하고 싶었는데 못난 짓 하다가 잘 걸렸다 싶었습니다. 언니, 내가 그 인간 나오면 양육비로 탈탈 털리게 해줄게. 어떻게든 우리 조카 잘 키워야지. 안 그래? 여동생의 말에 저는 그제야 채증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양육비도 저의 당당한 권리니까 꼭 받으려고요. 소송 이후에 열심히 딸을 키우면서 살던 저는 지금의 돈벌이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청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꺼리는 일이라고 하지만 처음 제 이름 걸고 하는 일이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른답니다. 제가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입소문이 났는지 요즘에는 수익도 꽤 괜찮고요. 앞으로 우리 딸과 여동생 그리고 나의 행복만 생각하며 멋지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고아라고 무시받으며 살아서 서러울 때도 많았지만 이제 그런 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저만큼 씩씩하게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숱하게 아픈 일을 겪으면서 저는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혹시 저처럼 고아로 살아오신 분 계신가요? 그럼 기죽지 말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해요. 이왕 세상에 태어났으니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잖아요. 힘든 일은 모두 있고 이제 모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